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1월 셋째 주 KBL 루벤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잘 보셨죠? 자, 2부에서는 일단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환 기자가 살짝 이제 코감기가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엄청 따뜻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잘 때 한번 이제 반팔 입고 자면은 못 피하더라고요. 다 늙었어요. 아 진짜 저 너무 당황스러워서 진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코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코맹맹이가 돼가지고 다행히 뭐 이제 열도 안 오르고 뭐 이제 몸살기도 전혀 없고 그냥 코만 막히는 이런 상황인데 빨리 풀어서 또 제 이제 깔끔한 목소리 많은 분들이 원하시거든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지난주에 이제 저의 그 일상적인 그 모습이 참 찍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환호를 하셨어요. 아니 제작진 커뮤니티에 그런 제가 파파라치에도 적응을 좀 해야 된다. 제작진이 말이야 하라는 편집을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해가지고. 네. 정말 제작진 참 이상한 데 부지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댄스원님이 제가 읽겠습니다. 네, KCC는 과거 KT 로드 조성민만 있고 다 빠졌던 스쿼드 같이 안 좋은 시즌 같은데 감독의 전술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 지금 KCC가 하이브리드 전술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요 실체에 대해서 KCC 편에서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네, 그리고 TJ 조님이 모비스 팬으로서 가장 아쉬웠던 게 어린 팀에도 부족한 에너지 레벨이었는데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서병진의 성장이 더디기도 하고 여기가 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기본 자질이 좋은 만큼 스텝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운드 거듭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두 경기 서명진이 잘했죠. 꽤 달라졌어요. 꽤 달라졌어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제 경기 사실 한 경기로 좀 단언하기 어려운데 지금 김동준이라는 선수가 지금 2라운드 신인인데 이번에 뽑힌 모비스의 지금까지 신인들의 뭔가 이 순박한 모습을 완전히 뒤엎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살짝 임팩트가 있었어요. 좀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 선배님이 시청 전에 미리 댓글 남깁니다. 이근희 선수 재활 여부 좀 알려주시길 바래요라고 하셨는데 자, 이근희 선수가 지금 D리그 선수들과 훈련을 갖다 시작한 상태입니다. 무릎 부상이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태고 연습을 해보고 좀 괜찮다. 그러면 D리그에서 한 경기 정도 뛰고 곧바로 1군 콜업을 해서 거기에서 활용할 생각이라고 해요. 전찬진 감독이 사실 시즌 전에 이근희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이 조성민 선수하고 비교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물론 지금 뭐 조성민 선수야 뭐 워낙 레벨이 높은 선수니까 이근희 선수와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도였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조성민보다 나쁜 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경험 부족하기 때문에 조성민의 어떤 그 능수능란한 2대2라든가 어떤 헤지테이션 이런 부분에 기술은 턱없이 모자란다. 그렇죠. 단 그 선수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오프더볼 무브에서 어떤 슈팅 올라가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키워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진희 감독이 또 그런 이제 슈터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또 잘 키우시니까 좀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좀 다쳤어요. 그렇죠. 부상 조심해야 되고 이근희 선수 조만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근희 선수가 갑자기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신인 개막할 때.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워낙 KCC 앞으로 이끌어갈 유망주니까 궁금해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들어보니까 이 KCC 입장에서 사실은 이근희 선수가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멀리 봐야 되는 선수고 이 선수는 뭐 지금 이제 군면제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길게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수술하고 좀 천천히 가자라는 어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가기 위해서 수술을 했다고 하고 아예 기부스도 안 했대요. 그냥 며칠 이제 목발을 짚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이제 휴식 재활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조만간 진짜 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큰 수술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수술할 때는 젊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나. 그렇죠. 우리는 어디 이제 다치면 끝까지 가요. 골골대요. 저도 뼈가 아픕니다. 계속.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근희 선수 1군에서 볼 수 있는 모습 기대를 하고요. 네, 그 맹꽁이님이 LG는 이제도 이간이 말해이만 하는 것 같아요. 소년 가장 같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힘 좀 합쳐주면 고맙겠는데요. 지금 LG가 뭐랄까, 그러니까 경기 내용을 보면은 제가 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꼴찌할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과는 늘 패배예요. 저요.
결과로 가는 이 연결선상에 뭔가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만 덧붙이면 이제 윙야원이 문제이긴 해요. 네.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LG가 윙야원이 너무 약한데 라고 시즌 전에 말씀을 갖다 드렸었고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최하위권에 있는 팀들 삼성이나 LG나 윙야원이 부족해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정희재나 서민수나 뭐 강병현이나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전체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여기는 지금 이제 마레이나 아니면 이재도나 이관희가 2대 공격 혹은 이제 포스트업에서 빼주는 패스를 받아먹는 그런 공격을 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 이제 하는 상황. 그리고 수비에서 어떤 위압감 이런 부분 별로 없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LG에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LG 편에서 말씀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네, JM님이 정창영, 송교창이 없는 KCC 라인업이 부상자 한 명 없는 삼성보다 강해 보임. 속 터진다 삼성.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삼성이 KCC한테 패했죠. 그렇죠. 네. 뭐 접전 상황도 있긴 했었지만 결국은 패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자주 섞인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삼성 얘기를 할 때 또 말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팀, 자 가스공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가 7승 7패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 농구라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어떻게든 기가 막히게 5화를 맞춰가는 가스공사입니다. 유동 감독이 그런 농구 잘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괜히 유동 감독님의 어떤 연륜과 경험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솔직히 좀 한번 확 미끄러질 수도 있었거든요. 연패를 길게 가면서. 근데 어떻게든 버티고 있고 지난주 경기 내용 보면 LG전에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했는데 이제 KCC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또 이제 승리 챙겼고 일단 요즘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대현의 활약. 네. 굉장히 꾸준해요. 슈팅 효율이 올라갔는데 이 슈팅 효율이 올라간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 이대현의 중요성 지금 뭐 정효근이 빠진 상황에서 뭐 수비에서 커져 있는 거에 너무 당연한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공격에서 활용도가 되게 높은데 이제 제가 이제 경기를 좀 보다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독특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대현은 로우 포스트에 이제 좀 이제 위치시키고 공격을 할 때 어떤 다른 선수들의 위치입니다.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니콜슨, 이대현 이 둘이 같이 뛰잖아요. 이때 위치를 어떻게 시키냐면 니콜슨은 아예 탑으로 빼고 그렇죠. 이대현을 로우 포스트에 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 형태만 보면 뭐 그렇게 뭐 놀라운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니콜슨 석점이 워낙 좋은 선수. 리그에서 저는 최고 슈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대현 어떤 골 밑에서의 파워와 스피드를 갖추는 강점 있는 선수. 근데 여기서 어떤 비밀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대현 같이 이제 이 파워가 좋고 로우 포스트 공격이 좋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KBL 특성상 트랩 수비를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가스공사가 좀 어떤 카드를 쓰냐면 반대편 로우 포스트 쪽에 그러니까 이제 뭐 자막이 좀 뜰 텐데 제가 덩커 스팟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 이제 페인트 존과 베이스라인 사이에 그 모서리입니다. 요걸 이제 전술적으로 덩커 스팟이라고 부르는 거 뭐 숏코너라고도 많이 불러요. 요 공간은 사실은 원래 같으면 이제 뭐 빅맨들 슈팅 능력이 없는 빅맨들이 많이 서 있는 공간인데 가스공사는 여기에 이대현이 한쪽에 있으면은 한쪽에 정영삼 같은 가드들을 위치시킵니다. 여기 믿기죠. 네, 그렇죠. 네, 요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랩을 가는 방향을 얘기를 할 때, 뭐죠 로퍼스 빅맨이 공을 잡으면 정면에서 이제 45도에 있는 외곽 수비수가 트랩을 오거나, 아니면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많이 트랩이 오는데, 그렇죠. 정영삼 선수가 반대편 그 숏코너 덩커 스팟에 서 있으면은 베이스라인 트랩 자체가 작은 가드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 자체가 어떤 상대의 수비벽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된다는 거고, 요게 이제 왜 굳이 언급을 하냐면 여기 최근에 이제 또 자꾸 3주 연속 NBA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스공사 얘기할 때 이제 미러키 벅스가 이걸로 엄청난 큰 효과를 봤어요. 이제 아데토쿤보에 대한 견제가 관건이었는데 포인트 가드 지루 할러데이를 로우 포스트 덩커 스팟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벽을 약하게 만든 어떤 전술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유동 감독님 참고하셨는지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여쭤볼 생각인데 어쨌든 이게 비슷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게 또 이대현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골 밑에 어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대현 같은 경우 이제 더블 팀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들어갔을 때 빅맨이 트래블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골 밑 어택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작은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대현 선수가 그냥 날아서 넣으면 그렇죠. 되니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좋고 또는 그 날아가지고 정영삼 선수한테 패스를 뿌려도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그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영삼 선수를 넣으면서 이게 역발상인데 원래는 빅맨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자리지만 가드를 넣으면서 이런 자그마한
그 미세한 배치 자체가 이대현 선수의 어떤 그 슈팅 효율을 한 5에서 10% 정도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농구는 디테일 싸움인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만 봐도 사실은 니콜슨이 3점이 좋게 가능한 어떤 발상이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니콜슨이 높이는 그래도 좋으니까 어떤 뭐 공격 리바운드 가담을 이런 것들을 노려서 예를 들어서 정현산 대신 니콜슨을 거기에 배치시켰으면은 뭐 니콜슨을 마크맨이 거기서 림 프로텍팅 하니까 이대현의 효율이 그만큼 오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라인업이더라도 선수를 어느 자리에 위치를 시키고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선수가 살아나고 못 살아나고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엔 진짜 농구는 정말 디테일의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UCLA 전설적인 명장인 존 우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쭉 UCLA를 하면서 자기 어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UCLA 컷을 이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위대한 어떤 동작을 갖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마다 무조건 전술은 다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최적화시키느냐가 사령탑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훈련을 한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시키는데 2시간 동안 1분도 소비가 안 되게끔 꼼꼼하게 분단위로 여기는 뭘 하고 여기는 뭘 하고 여기는 뭘 하고 이거를 다 밤새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선수들에게 시켜요. 그리고 2시간 딱 끝나면 땡.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디테일함 그렇죠. 이런 디테일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 말씀을 갖다 드리냐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령탑들이 많아요. 국내뿐만 아니고 그렇죠.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지도자의 형태고 그리고 선수에 대해서 전력이 약한 것에 대해서 탓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나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전력 그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령탑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승을 해서 좋은 감독이다. 예전에 그랬죠. 80년대 90년대. 그렇기 때문에 한국 농구가 이 모양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하면 좋은 감독 아니에요. 12위 할 팀을 6위로 올려놓고 6위 할 팀을 3위, 4위로 올려놓는 그런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다. 그런 감독을 어떻게 찾아내서 쓰느냐가 프런트의 몫이고요. 요게 중요한데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여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임플란트 농구를 하고 있지만 7승 7패를 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세심한 배치 이런 그렇죠. 부분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대현이 살아나고 있고 니콜슨이 사실은 뭐랄까 수비에서 골 밑에서 어떤 몸싸움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동환 기자 시즌 전에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니콜슨 수비가 약한데 어떡하냐 그래서 유동훈 감독이 야 콜스나 너 수비 약하다 이동환 기자가 그랬다고 일렀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고 일렀잖아요. 근데 여전히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니콜슨은 그러면 이 약점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최대한 막고 이 선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외곽에 배치를 하고 이대현을 안에다 놓고 이게 그야말로 이제 선수 입장에서 맞춤형 전술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뭐 여담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단 중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되게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이동환 기자도 그렇고 이렇게 쓴소리. 아 당연히 그걸 솔직하게 말이게 그렇죠.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에어볼에서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오면은 더 전투적으로 변하게 되는 면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해당 구단 감독님이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외국 선수에 대해서 또 비판한 적이 있어요. 이번 시즌에도 그 선수에게 또 이제 그거 보여주면서 자극을 받게 해서 그 선수가 좀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선수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어떤 이게 뭐 그런 게 효과를 본다면 저희 몫이 아닐까. 그러시면 땡큐. 그러시면 땡큐.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다. 눈총 좀 받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오버를 하면 저희는 10개 구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있으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먹지 내가 감독이나 선수들한테 먹는가 아무 상관없어. 정말 그러세요? 네. 조금 주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몰아가는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가 지금 가스공사한테 이긴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게 뭔가 이제 LG가 이제 드디어 좀 맞춰지는 거구나. 역시 어쨌든 이관이 이재도가 있고 마레이가 우리가 뭐 시즌 초반에 혹평을 하긴 했지만. 그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 선수가 골 밑에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가 이걸 갖다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좋은 선수이고 단
이게 구조가 좀 안 맞기는 하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다. 계속 얘기했고 이러면서 이 빅3의 어떤 그 위력이 나오면서 LG가 뭔가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모비스한테 61대 80으로 패했고요. KT한테 80대 89로 패했는데 네. 졌어요. 네. 그러니까 LG가 1라운드 중반부터 어쨌든 김준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고 조성환 감독님이 뭐 경기 전후로 수비 얘기, 리바운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조직력이 되게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레이가 어쨌든 수비면에서 좋은 것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파워가 어느 정도 좋고, 그러니까 몸싸움을 되게 좋아하죠. 사실은 되게 거친 편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이제 팀에서 요구하는 2대2 수비에 되게 헌신적으로 에너지 있게 요구를 해줘요. 했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 저는 그건 무리라고 봤는데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사실은 뭐 파워콜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많아 보이는 건 있지만은 그거 외에는 뭐 구단에서 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되게 성실하게 해내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선수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팀 수비력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왔다 갔다 약간 기복이 있고, 결국엔 여기는 저는 뭐 아까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이 윙라인의 어떤 약화, 예,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레이 어떤 그래도 고군분투, 이제도 이간이가 나쁘지 않음에도 계속 이렇게 결국에는 승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LG가 분석하기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기복이 너무 심하고 이 팀에 사실은 딱히 어떤 대안이 있나라고 봤을 때는 할 말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LG의 농구를 보면 5대5로 한정을 지었을 때는 그 플레이들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머레이에게 1대1을 하고, 머레이가 어쨌든 뭐 이제 뭐 더블팀에 대한 대처가 뭐 킥아웃 패스가 잘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LG가 그럼 여기서 파해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저는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5대5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팀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비 성공, 조성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얘기했던 그런 빠른 트랜지션, 스피드하게 이지 2점 이런 것들이 좀 부과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없이 5대5에서 어떤 농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다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예, 만들어서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사실 거기에 많은 에너지도 쓰이고 사실 디테일이 필요하고, 사실 상대팀들이 다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계가 따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원시원한 득점, 이지 득점, 그러니까 2점을 늘 좀 힘겹게 넣는, 예, 득점을 힘겹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사실 예전 같으면은 이 트랜지션이라는 게 좀 선택지가 없는 팀들의 어떤 뭐랄까 플랜 B처럼 느껴지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예, 높이가 낮으면 스피드로 승부한다, 이런 어떤 명제가 통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트랜지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줘야 승리에 좀 가까워지는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팀 스피드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비례한다. 그렇죠. 지금 그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거를 지금 잘 실천하고 있는 팀이 SK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KCC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팀 스피드를 어떻게 끌고 가면서 속공에서의 어떤 득점을 최대화하고 또 여기에서 얼리 오펜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성적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하는 흐름 싸움이라고 하죠. 흐름에서 속공을 한번 연결시키고 얼리 오펜스에서 석점을 넣거나 아니면 트레이로 따라가서 2차 속공을 넣었을 때 이 사기가 엄청 좋아지면서 그게 공수에서 좋은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LG는 그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왜 LG가 분석하기 힘드냐 그러면 조금씩 모자라요. 그 모자라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이 첫 번째 이유가 이동환 기자가 말해준 것 같아요. 어떤 폭발력, 스피드를 통한. 그렇죠. 예. 그 LG면 이제도 이간이면 기본적으로 우당탕탕탕탕 농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일부러 정제를 시켜놓으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그런 느낌들이 그쵸.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윙자원의 어떤 부족분, 이 부분인데 이 윙자원의 부족분 같은 경우에도 스몰 라인업으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준일이 다쳐서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도 사실 김준일이 있었어도 저는 별반 달라질 거 없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나갔어 그러면 스몰 라인업에 빨리 적응을 해서 뭔가 오당탕탕을 하고 거기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도 늦어요. 그러면서 박정현을 쓴단 말이에요. 박정현은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괜찮죠. 네. 지난 경기에서 뭐 20점 이상 넣었었고 좋긴 하지만 그 틀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레이가 빠르지 않죠. 뭐 사실 이제 빅맨을 하나 더 쓰죠. 거기에 윙자원 약한
약하죠. 이관희 이재도가 끌어당겨서 원맨 속공은 되지만 나머지 어떤 조직적인 어떤 팀 스피드가 안 올라오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LG가 3승밖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좋은 선수인데 왜 마레이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판하는 건 뭐냐면 마레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수 괜찮은데 이게 팀 구조가 사실은 LG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트랜지션으로 좀 빠르게 가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데 마레이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와는 조금 맞지 않은 그런 외국인 선수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지적한 측면이 좀 있었었고 근데 결국은 지금 마레이도 괜찮고 자 이관희도 뭐 나쁘지 않고 이제도 나쁘지 않고 근데 삼성이 못 이긴단 말이죠 팀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봤을 때 5대5 수비에서 KBL만큼 정교한 리가 잘 없거든요. 진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1라운드 시즌 초반부터 정교하게 수비가 작동되는 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선수 구조상 불안하거나 호흡이 안 맞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5대5 수비가 탄탄한 리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팀 스피드를 올리고 진짜 오히려 우당탕탕 치고박는 식의 어떤 득점들이 나와야 오히려 이제 그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이기는데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옵션들이 피해 보이냐면 이거는 제가 그냥 감히 그냥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함부로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관희 이재도라는 정말 스피드 최고 수준의 어떤 가드들이 있으면 스크린 위치를 되게 높게 세워서 뽀른발 하면서 하프라인과 3줄 라인에서 어떤 빠른 스크린 이거 다른 팀들 되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KCC도 쓸 때가 있고 KT는 허언을 살릴 때 스텝업 스크린 되게 높은 위치에 스크린 걸고 하이 피켓놀이죠. 예,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피켓놀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드들의 스피드와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간에 라인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미드레인지 공간 넓어지고 그럼 가드들의 어떤 치고 들어갈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이런 어떤 요것도 사실 되게 트렌디한 어떤 세팅인데 사실 LG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넘어와서 3점 라인 바로 앞에서 패턴 플레이 하면서 탁탁탁 세팅해서 하는 것. 근데 그건 다 맞죠. 그렇죠. 효율성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뭔가 스스로 패턴을 하면서 하면은 스스로 만족감은 높을지 몰라도 팀들도 다 준비를 해오거든요. 그런 그렇죠. 패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별로 없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감히 말씀드리면 사냥탑의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 피켓을 근데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마레이가 오면 안 돼요. 그 다른 빅맨들이 오거나 아니면 윙자원들이 와줘야 돼요. 맞아요. 마레이가 왔다가 백을 할 때 어떤 그 스피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이관희 이재도가 예를 들어서 결정력이 좋으면 안에서 그냥 결정하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윌리엄도 잡혀가지고 세이프티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역습을 맞을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스템이 꼬여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LG가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좀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사실 지금 LG 그러니까 1라운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뭔가 할 거는 다 해본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경기 볼 때마다. 근데 큰 틀이 맞지 않는 느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좀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한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관희 선수가 어제 KT전에서 지금 손가락 탈골이 있었고 지금 인대 손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뭐 괜찮다 그러긴 하는데 요것도 한번 이제 상황을 보고 좀 LG는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뭔가 좋은 백코트를 구축했는데도 약간 이러는 모습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SK에게 의외로 승리를 얻었어요. 70. 그래서 우리 삼성이 좀 달라졌구나. 확실히 좋아졌어. 제가 그때 그 현장 갔었는데 좋아졌네. 삼성 좋아. 괜찮았어. 역시 이룡의 순서를 듣고 난 다음에 각성을 했나? 그런데 KC한테 64대 71로 패했습니다. 뭐 이날 경기도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디테일하게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힉스 김실에 대한 의존 상대팀들이 계속 공략을 해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는 너무 이제 뻔해진 사실이고 삼성이 카운터를 어떻게 날리느냐. 결국 여기서는 이제 슈터들이
던져주고 넣어줘야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거죠. 사실은 SK전 같은 김현수가 어느 정도 좀 넣어줬고 그랬는데 이제 또 약간 정상적으로 더 돌아오는 K시즌 되니까 이런 아쉬움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보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감독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장민국, 임동섭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외곽에서 어떤 슈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빈도를 늘려야 되고 힉스하고 김시려하고 2대를 했을 때 거기에서 몰려드는 어떤 그래비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곽이 자연적으로 좀 벌어질 것 같다. 그랬을 그쵸. 때 적절하게 만약 빼줘서 장민국이나 임동섭이 3점 슛 한 3-4방을 받거나 거기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해주면 이런 그 득점의 가뭄 득점의 가뭄이 해결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장민국, 임동섭의 어떤 수비 능력을 볼 때는 오히려 까먹는 점수들도 더 있고 공격에서 어떤 기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경기가 한두 경기 나온다면 안 될 경기가 한 3-4경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삼성의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도 저는 좀 약간 선수 구성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민국, 임동섭으로는 이 정도로는 사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갑자기 그 두 명이 드라마틱하게 막 폭발력이 좋아진다든가 슛감이 확 올라온다는 이런 걸 기대하기에는 지난 시즌부터 쌓여온 데이터들을 봤을 때 뭐 어쩌다 한 번은 사실은 가능하겠죠. 한 라운드에 한 두어 번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뭐 이것도 그냥 감독님의 어떤 바람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민국, 임동섭 선수가 SK전에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슈팅 효율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복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K시즌에서 잘 나타났는데 뭐 임동섭이나 장민국이 이제 외곽에서 스트레치 효과들이 있고 거기에서 김시래 힉스의 어떤 2대2가 나름 이제 빛을 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돼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선수가 수비가 안 좋아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안 좋냐면 어제 게임을 보면 흐름을 가지고 갈 만할 때 팀 파울이 걸려요, 삼성이. 맞아요. 그러면서 자유투를 내줘요. 어제는 64대 70이 굉장히 저득점 경기였잖아요. KCC는 이런 진흙탕 싸움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삼성이 흐름을 받을 만하면 파울을 해요. 파울을 하는데 어떻게 파울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많이 써. 스텝으로 많이 한다. 그리고 이 그 실린더가 있을 때 실린더 직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것도 부단한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비슷하면서 여기서 이제 먹잇감이 돼요. 상대 공격. 그러면서 파울 자유투를 많이 줘요. 파울 트러블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사실 어제 승부처에서 뭐 그 김상준 선수의 석점이 결정적이었지만 그 이전에 KCC하고 삼성에서 승부처에서 미묘하게 흐름을 가는 거는 삼성이 준 자유투였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힉스도 파울이 많은데 힉스는 부미가 워낙 넓고 거기에서 정통센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미라고 치면 여기에서 장민국, 임동섭의 어떤 그 파울 지분이 많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장민국이나 임동섭이 공격에 어떤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런 수비의 디테일을 좀 더 다듬어야 돼. 아니면 벌써 2-3년째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단기간에 어떻게 고치려고 비실 때 그럼 뭐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감독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네. 어떤 파울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라. 흐름을 끊어주는 네, 어떤 네, 역할로. 네. 그래서 팀 파울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여유분을 활용을 해서 끊어주고 이제 이렇게 가자. 쿼터당 4개까지는 이제 네. 파울이 쌓여도 무관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삼성이 이제 그거랑 연관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삼성은 저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이상한 감독님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감독 중에서 파울 좀 활용했으면 하는데 임동섭이나 장민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가 약하고 그래서 스텝이 못 따라가서 말씀하신 대로 팔로 나중에 상체로 이제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파울성의 어떤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미리 파울을 활용해서 파울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이 선수들이 뚫리면서 파울을 해버리면서 이게 어떤 2점을 줘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수비력이 받쳐주고 파울 활용을 줄여도 되는 상황이면 사실 괜찮은데 그게 안 된다면은 오히려 팀 파울 활용, 그러니까 여유를 활용하지 않고도 팀 디펜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네. 그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그 이상민 감독이 뭐 예를 들면 이제 파울 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파울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파울을 좀 해라라고 뉘앙스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강조를 하면 또 어떻게 하냐면 파울 아예 안 해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수비가 좀 약한 선수가 수비를 좀 강하게 해 그러면 플래그런트 파울을 해요. 이런 식으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거칠게 해도 그 경기까지는 안 가는데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게 그런 극과 극을 가는 건데 그래서 비시즌 때 그런 이제 그 습관을 어떻게 기르는가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삼성은 아직도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삼성은 맞아요. 끈끈한 팀 커널을 만들려면 근데 지금은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장민국 임동섭인데 그러면 장민국 임동섭이 석점이 몇 번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중요하죠. 이것도 필요하죠. 선수들 핵심 인정하는. 근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1, 2승을 하고 3, 4패를 할 거면 차라리 생각을 다르게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원석을 지금 어떻게 씁니까? 3번 자원을 쓰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렇죠. 수비할 때 그냥 4번 자원을 냅두고 물론 4번 할 때 뭐 포스트에서 많이 뚫린다 그러는데 이제 그 부분하고 3번으로 밖으로 내세운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그럼 수비 리바운드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원석을 보호할 수 있는 수비 그 요원을 하면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서는 철저하게 세트로 가는 거. 그런 식의 어떤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변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네. 준비를 철저하게 해와가지고 다른 팀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DB라든가 뭐 DB는 로테이션을 돌릴 때 너는 이런 역할을 해. 그걸 어느 정도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준 그러니까 준비를 시킨 상태에서 뭔가 하는데 삼성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살짝 부족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7, 8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7, 8위를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7, 8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내용적으로 발전적인 면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과감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에 대한 기대치가 원래는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가 뭐 삼성 정도의 전력이 되는 팀은 사실 선수들이 다 장단점이 뚜렷하죠. 사실. 예, 그러니까 완벽한 선수 자체가 원래 없고 이원석 선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 감독님이 수비 문제를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그냥 훅훅 뚫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선수가 가진 또 강점은 엄청난 높이, 리바운드 타점, 림 프로텍팅 능력이라든지 기동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점을 극대화하면은 그래도 그 단점을 좀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갈 수 있고 사실 삼성 정도의 전력을 가진 팀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오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신인이고 어차피 단점만 생각을 하면 선수 못 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력을 만약에 잘하는 선수만 모아놓고 우승하면 그럼 감독이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건가? 그냥 선수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좀 활용해서 강점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좀 가면 어떨까. 이원석 선수가 그러니까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예, 임팩트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 쓰는 거죠. 예. 근데 저는 단점이 있더라도 이원석 선수 연세대 시절을 보면 탑에서 핸드오프하고 저희가 뭐 그 SKY 시즌 1라운드 더 SW 때 유동욱 기자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어떤 기습적인 돌파, 신장에 걸맞지 않은 엄청난 센스 있는 돌파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강점이 진짜 많은 선수거든요. 예, 빅맨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살려주면서 가는 게 낫지. 임동석, 장민국 이미 좀 한계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이 선수들에게 계속 기대는 것은 저는 앞으로 삼성이 계속 어쨌든 리빌딩도 계속 갈 텐데 그 방향에도 조금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원석, 차민석이 문제가 있더라도 뭔가 계속 시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뭐 차민석을 많이 써라, 이원석을 많이 쓰자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뭐 감히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삼성이 지금 김시려, 힉스 의존도가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2경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해결이 시원하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대안이 예를 들어서 장민국, 임동섭의 슈팅 어떤 빈도를 갖다 높이는 거다라면 이건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게다가 팀의 미래를 볼 때는 이게 그러면 주전도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장민국, 임동섭은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를 다른 선수들이 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어떤 그 대책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린 겁니다. 네, LG 삼성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저희가 비판하게 되는데. 일동력인데 말이야. 네, 아쉽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7승 7패 5위인데 잘 버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스공사전 뭐 잘하다가 아쉽게 마지막에 좀 밀려서 졌고 삼성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KCC도 정말 또 다른 임플란트 농구 대단한 것 같아요. 정찬영이 또 이제 저희가 지난주 언급했지만 복귀를 했고 확실히 활기가 좀 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여기는 임플란트 농구까지는 아니야. 임플란트까지는 아니고 잇몸 농구. 잇몸 농구. 송교창이란 강력한 이가 빠졌지만 그렇죠. 어금니가 빠졌죠 하나. 나머지는 사실 잇몸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팀이 참 그 희한해요. 희한하다. 자, KCC의 지금 주된 공격 루트가 뭡니까? 이정현, 유현준, 라거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대2 게임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팀이 클래식한 농구를 해요. 그냥 라거나 줘요. 네. 안 되면 라거나 줘. 넣어요. 그 2대2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라거나하고 2대1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거도 있지만 라거나는 좀 빠져 있고 밖으로 빠져 있고 스페이싱을 준 다음에 이정현이나 정창영이 그냥 스무드하게 핸드오프를 받아서 그대로 골 밑으로 돌진을 해요. 그리고 골 밑에서 그럼 이제 그 어떤 센터나 이런 그 선수가 와서 이제 치겠죠. 물론 그냥 위로 얹어요. 블럭 안에. 그리고 라거나가 풋백 득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클래식한 농구와 2대2 농구, 좀 트렌디한 농구가 같이 혼합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게 어떤 특징이냐?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실전적인 농구구나.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건 뭐 팀의 미래고 뭐고 지금 팀의 미래가 문제가 아니야. 성과 지상주의. 그냥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나는 그냥 내가 어떻게 되든 그냥 이기고 말 거야. 이런 농구를 지금 KCC가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라거나의 위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KCC 어떤 2대2 구조를 보면은 라거나가 있을 때 라거나가 핸드오프를 하든 그냥 스크린을 걸든 보면 위치가 미드레인지 엘보 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보면은 3점 라인 바깥 탑까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3점을 던지는 그림이 늘어났어요. 사실 전찬희 감독님 스타일상 센터가 3점 던지는 거 엔간해서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많이 안 좋아하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타일러 데이비스와도 좀 이제 갈등이 좀 있으셨고 쟤는 NBA 가기 위해서 석점만 쏜다 막 이런 그렇죠. 되게 좀 속상해 하셨는데 실제로 가버렸죠. 근데 이제 라거나가 이렇게 던지고 있고 라거나를 3점 라인 밖까지 빼므로써 거기서 창출되는 거는 뒷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비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그 비어버린 뒷공간을 이정현, 유현준 같이 스피드 좋은 가드들이 침투해서 그냥 어떤 이제 그냥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거죠. 김지한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KCC는 참 대단한 게, 그러니까 이 팀은 보면 가드 씬이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시즌 전에 이거 좀 뭔가 로스 구조가 가드 많은 거 뭐 원래 KCC 색깔이긴 하지만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시점에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드 숫자를 가지고 거의 최대치를 끌어내고 있어요. 라거나 위치 조정도 해주고 이렇게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그렇죠. KCC가 그 어떤 선수의 구조를 보면 우리 둘의 신체 구조와 많이 닮았어요. 신체 구조요? 자, 얼굴을 가드라고 칩시다. 여기까지. 그렇죠. 언밸런스. 그렇죠. 얼굴만큼. 얼큰이 농구다. 그렇죠. 근데 때로 이제 이 언밸런스가 아름다울 때가 있거든요. 미학이 있습니다. KCC가 그걸 되게 잘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정현이 뭐 이제 시즌 준비가 되게 잘 돼서 몸 상태가 좋은 거란지, 김지한이 약간 뭐 최근에 페이스가 한번 쑥 떨어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되게 잘했던 점, 유현준이 점점 좋아지는 점, 최근에 박재현 카드가 활용이 되면서 좋아지는 점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KCC가 어떤 활용법이라든지 어떤 위치 조정,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클래식 농구를 좀 접목시키면서 살린 거지. 이게 그냥 그 선수들이 그냥 열심히 해라고 해서 그냥 확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뭐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좀 중요하다. 이것도 느껴지긴 해요. 그렇죠. 일단 활동력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에서 어떤 압박을 이렇게 보면 이정현도 굉장히 열심히 뛰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어떤 내부 경쟁이 생길 수 있고, 송교창이 빠졌지만 내부 경쟁이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로테이션 어느 정도 또 돌린다는 거. 그러면서 공격에서 그렇게 됐을 때 왜 공격을 할 때 좀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KCC는 어지럽지 않아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 라거나 1대를 하네. 그럼 나머지 선수는 어디 있지? 딱 보면 오프도 스크린을 딱 걸면서 뭔가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2대 공격을 하네. 그냥 얹어놓는데 뒤에 라거나가 있구나. 라거나 바로 들어오네. 풋백 득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클래식한 농구하고 지금 이제 그 모션 오펜스 일종의 모션 오펜스를 적재적소에 잘 섞어 쓰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2대2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전체적 감독 그렇게 얘기했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송교창에서 시발점이 되는 패턴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이 싹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2대2 그리고 라거나 선수의 어떤 그 골밑 그 포스트업 이 부분인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실전적인 우리 그 왜 일본 그 애니메이션 중에 베가본도 있지 않습니까? 아 명작이죠. 예, 명작이죠. 그 주인공 닮은 듯한 그런 농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뭐 배워본 건 없어. 그냥 찌르고 사람 찌르고 죽이는 거에 목적이 있는 그런 아주 그렇죠, 그렇죠. 보이면 배버리죠. 그렇죠. 어떻게 베는가에만 신경을 쓰는 뭔가 어떤 인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KCC는 그런 본드 농구다. 본드 농구. 네, 본드 농구. 중독성이가 본드 농구다. 네. 아 미안합니다. 네, 그 정도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가 7승 8패 7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주간 좋았습니다. 2승 1패를 기록을 했어요. 네, 사실 KGC전 무너질 때까지만 해도 결국 또 외국 선수 문제. 그렇죠. 국내 선수 어린 선수 또 문제 있고 이렇게 무너지나 했더니 LG 디비전 잡으면서.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긴 결과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고무적인 부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고무적이었습니까? 역시 서명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명진. 네. 제가 지난주에 극딜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명진. 그렇죠. 저희가 서명진 아쉽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했고 사실은 경기 보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현장에서도 사실은 질문이 거의 뭐 이제는 거의 뭐랄까요 고정 질문 수준으로 서명진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요번 두 경기만큼은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명진이 뭐 훈련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미리 하고 뭐 이런 것들 감독님이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서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드로서 좀 뭐 불안한 것도 많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렇다면은 그냥 이번처럼 플레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서명진에게 뭔가 센스나 어떤 아름다운 경기 운영을 이제는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간결하고 이번처럼 슈팅 가드처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서명진이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냥 과감하게 해버려요. 서명진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과감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어설프게 뛰어난 일본들 따라하지 말고 그냥 슈팅력은 좋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죠. 나머지 센스가 있는 선수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풀릴 수 있는데 이게 얽혀 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롤플레이어들, 뭐 서명진도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롤플레이어들이 이제 주전 라인에 무너졌을 때 너무 많은 걸 하기 시작하면은 그 선수들이 자기 하던 것도 못 하게 되면서 그렇죠. 무너진다. 맞아요. 사실은 서명진은 어쨌든 핵심이래야 될 유망주지만 이 선수도 아직은 너무 많은 걸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걸 해왔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처럼 자기 장점 살려서 확실하게 할 거 하고 안 되는 거 다른 선수들 이우석도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서명진을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런 면에서는 이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그걸 이제 LG전이나 아니면 DB전에서 슈팅 터치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렇죠. 패싱도 비어있는 곳을 잘 줘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근데 제가 볼 때 대성을 하려면 비시즌 때 되게 중요한 게 신체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발력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고요. 순발력. 네. 그리고 벌크업을 좀 하면서 몸싸움 능력은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벌크업은 되니까. 벌크업이 된다는 게 몸을 키우라는 게 아니고 체지방을 줄이고 그 근육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그게 옛날에 누가 잘 했었냐면 김태술. 이 선수가 사실은 그냥 매직키드 그러면서 약간 좀 호리호리한데 패싱 센스가 되게 좀 그 포인트 가드 6년 주기 천재 6년 주기설의 그 주인공 마지막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쁘게 농구하는 정말 그 선수였는데 이 선수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요. 석점도 뭐 나름 나쁘지 않고 슛거리가 약간 짧긴 했지만 미드 점프 좋고 이게 게임 리딩이 좋고 그때 당시 좀 더 클래식한 농구였으니까 외국 선수 뭐 한 명 두 명 있으면 그 선수 잘 살려주고 대신에 상대가 압박을 해서 굉장히 거칠게 농구를 하면 거기서 밀려다녀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상무 갔다 와가지고 벌크업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시즌에 어떤 레벨까지 올렸냐면 그래서 KGC로 갔나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갔죠.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MVP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슈팅성도 좋고 어시스트도 좋고 그래서 진짜로 이 선수가 최정상에서 약간 떨어진 그런 선수였는데 최정상급까지 갑니다. 그렇죠. 예. 이런 모습들을 저는 서명진이 일단 시즌을 갖다 치르면서 경험치를 계속 쌓고 비시즌 때 이런 치열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신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 살짝 어떤 그 압박에 밀려다니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제 몸싸움 파워에 대한 어떤 부족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일단 메우고 서명진이 또 간다면 좀 더 실링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정말 이 선수에게 다행인 것은 신장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190cm면은 사실 국내에서 2번으로 뛰기 전혀 작은 신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파워만 충족이 되면 사실은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2번으로 뛰는 시간 뭐 늘어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면 1번으로 해도 팔에서 밀리지 않으면 자기 몸 컨트롤을 하면서 뭔가 시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패싱이나 아니면 돌파나 헤지테이션이나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이제 지금 4년 있었나요? 지금 네, 4년 차죠. 그러니까 이제 1년 차, 2년 차 때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3년 차가 이렇게 딱 됐을 때 이 선수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또는 프로 입단 선수잖아.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선수로서는 완성형으로 가는 시기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 선수가 부족분이 있으면 이 부족분을 어느 정도 메우고 가야 되죠. 근데 그동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단 기본기를 닦고 뭐를 하고 그래도 벌크업 좀 하면서 뭔가 근육을 키우고 살짝 했는데 극적인 어떤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명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선수가 MVP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성적이 좀 더딘 것 같다. 이거를 갖다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순서는 해줘야죠. 그렇죠. 거기서 오냐오냐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정현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NBA로 갈 수 있는 어떤 터널도 마련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 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기대치도 높고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니 NBA를 왜 못 가? 갈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처절하게 노력을 하라고. 그렇습니다. 이현중 선수처럼. 그렇죠. 저는 이현중 선수가 그냥 이제 탤런트만 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뭐 예전에 여준석도 좀 실패했어. 예전에 뭐 많았죠. 김주성도 토론토 갔다가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만 하고 왔고 김승현 미국 가서 사실 놀다 왔고 방승현이 이제 처절하게 노력을 하긴 했었지만 거기에서 어쨌든 유턴을 했었고 미국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 가볼리기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실제로 정말 그런 도전 정신을 하려면 일본의 뭐 와타나베 유타라든가 뭐 하치무라 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선수가 아직 어리니까 봐준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 선수의 약점이 뭐고 이걸 얼마나 메워왔고 근데 지금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면 비시즌 때 극적으로 그렇게 변한 선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KBL에. 그쵸.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리그 그러면서 뭐 이 선수가 뭐가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좋아가지고 아시아권에서 통하냐 이거죠. 여기에서 경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아시아권에서 그런 이제 경쟁을 해서 그걸 올려야 이 한국 농구 수준도 발전을 하면서 세계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래야 뭐 NBA로 가든지 해서 농구가 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그 말씀을 갖다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젊은 선수들이 또 이제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성장폭을 확 늘려줬으면 좋겠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좋습니다. 그래서 멈춰있지 말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십시오. 그 쉬운 일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정체되면 딱 그 정도 선수 수준이에요. 그럼 저도 딱 그 정도 수준의 평가만 할게요. 진짜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비스 최근에 이제 경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되게 구단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준비한 행사들이 있는데 홈에서 하면 좋겠다.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완전 행사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담으로 들었는데 이제 홈에서 하게 되면 이제 뭐 폭죽이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어떤 그런 것들 준비했는데 못 쓰고 날렸다고. 그게 예를 들어서 챔프전을 가잖아요. 3승 1패 뭐 3승 0패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폭죽이니 뭐니 막 준비를 합니다. 예산이 들어요. 그렇죠. 돈 들어가죠. 100단위가 들어요. 몇백 단위가 맞아요. 자, 못 써. 졌어. 못 써. 자, 연기. 그다음에 또
새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또 몇백 달러가 들어요. 그렇죠. 못 써. 연기.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달러 쓴 구단도 봤어요. 예. 이게 뭐 기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좀 기한이 지나면 이게 뭐 못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아껴뒀다가 쓰면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원정에서 하니까 한 이제 뭐 관계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 우리끼리 있을 때 코트 아무도 없을 때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끼리 터트려 볼래 아깝잖아. 맞아요. 얘기를 해줄 정도로 예, 홈에서 이제 하면은 이제 좋았을 텐데 어쨌든 원정에서라도 예, 하셨다는 거. 네, 예, 700승. 아 진짜 전무후무한 어떤 예, 그런 업적을 만드셨습니다. 네. 유재석 감독이 지금 700승을 달성을 하셨는데 네. 이 감독님이 신세기 빅스 시절 34세 때인가 네.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33세거든요. 네. 1년 뒤에 감독이야. 좋습니다. 저는 FC 기자농구단 감독으로 부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쉼 없이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1년도 안 쉬었죠. 거의 그러면 1년도 안 쉬셨어요. 네. 1년도 안 쉬시고 계속 했고 제가 기자 데뷔가 2001년이었는데 그때 네. 벌써 감독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진짜 이게 사실 뭐 감독님은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상한 기록을 하는데 사실은 이 감독 자리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위태위태하잖아요. 어떤 팀이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적으로 말하는 거고 결과가 따라야 계속 할 수 있는 자리. 뭐 제가 말씀드린 좀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어떤 많은 우승과 승리를 했다는 건 사실은 리스펙트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 감독님이 예전에 이제 연대 코치 시절 코치를 했었었고 이제 대우제우스죠. 거기 들어오면서 이제 코치였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감독 뭐 이렇게 수석 코치식으로 했었었고 신세계 빅스, SK 빅스, 전자랜드, 전자랜드 4강 올려놓고 현대모비스로 오면서 쭉 왔죠. 왔는데 그러니까 장수를 하신 거예요. 프로 스포츠 역사상 이만큼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옆에서 본 유재학 감독은 지금은 뭐 좀 덜 하신데 지금 좀 이제 나이도 좀 드시고 좀 덜 하신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4시간 농구 생각만 정말 했었어요. 이 감독이.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물어봤냐면 감독님 한창 잘 나갈 때 현대모비스가 뭐 3핏하고 그 이전에 정규리그 우승하고 2006, 2007 때인가 주일승 감독 KT하고 붙어가지고 4승 3패리그 막 이럴 때 그 김진 감독하고 붙어가지고 또 제퍼슨 있고 막 이랬을 때 승리를 갖다 했을 때 그 챔프전 우승했을 때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현대모비스 그때는 우승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뭐 양동근 군대가 이러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특이한 전술들을 막 내요. 뭐 2대2 수비법이라든가 또는 수비를 강화해서 어떻게. 그래서 정규리그 뭐 예를 들어서 6강도 못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한 팀이었는데 우승을 딱 시켜버려요. 정규리그 우승.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 져요.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우승을 시켜요. 계속 이렇게 쭉 해요. 그래서 왜 이런 그 특별한 전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서 뭐 1라운드에 이렇게 쓰면 그걸 또 이제 카피를 내요 다른 감독님들이. 그럼 또 다른 전술을 또 들고 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감독님 혹시 천재냐 뭐 이러니까 그건 아니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뭔가 이제 반짝 떠오를 때가 우리도 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거나 집중했을 때 뭔가 남들이 모르는 반짝 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죠. 체계화 시키면서 그러면서 그게 자기 노하우가 되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했다고 그러고. 네, 저는 사실 뭐 이동혁 기자에 비해서 이제 감독님을 현장에서 뵌 기간이 너무 짧지만은 네네. 저는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뵈면서 얘기를 나눠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한 번은 경기 전에 지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 하셨냐면 어떤 팀에 대한 어떤 수비 전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수비 동선을 좀 바꿨는데 이걸 계속 쓰고 있는데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 이걸 왜 쓰냐면 한국에서 농구를 배운 선수라면은 깨기 힘든 어떤 동선의 수비가 위치를 한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당연히 뭐 뭐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거 보면서 또 이래서 남다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형화된 교과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대2 수비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렇게 하고 이때 빅맨은 이쪽에 위치를 해서 이렇게 커버를 하고 가드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 리그에서
그 이제 유소년 때부터 성장해 오면서 선수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 나라의 코칭 스타일과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 스타일이 있고 한국 스타일이 있고 뭐 유럽 스타일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법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온다는 게 와 저는 그거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농구를 배운 선수들의 습관과 특징에 맞게 수비 전술을 짠다는 것까지 생각 자체가 미치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괜히 장수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시면서 전술을 연구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남들이 많이 하는 것, 정형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들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시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그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감독님이 예전에 이제 그 사건, 함준 테이프 사건 있었었죠. 김숙찬 꿀밤 사건이 있었었죠. 네. 논란이 굉장히 컸죠. 네. 그리고 네. 아마 기사로 하나 나왔었는데 자기는 NBA보다는 유럽 농구가 더 좋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대중들에게 어떤 시선이 어떻게 시선이 있냐면 유작 감독은 살짝 꼰대인가? 꼰대라는 얘기였죠. 굉장히 좀 폐쇄적인가 고집이 센가 그러면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가 딱 근데 꼰대거나 아니면 폐쇄적이어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20년 동안 못해요.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원칙은 가지고 가는데 되게 오픈이에요. 나머지는 다 오픈이에요. 귀가 굉장히 열려 있으신 것 같아요. 엄청 오픈이에요. 예를 들면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동현 코치를 벤치에서 자기는 놔두고 작전 지시를 조동현 코치한테 시킨 적이 있어요. 저는 가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감독이면 감독 자리가 아무리 오래되셔도 감독이면 감독 자리에서 하시는 거고 그거는 조동현 코치한테도 안 좋고 유학교도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바꾸셨어요? 뭐 맞는 말인데 그래서 바꿨어. 맞는 얘기네. 그리고 이제 NBA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패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고 NBA는 2대2나 부분 전술들이 많다. 그 부분 전술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다다 쓰고 자기는 샌안토니오 포포비치 감독이 좋긴 한데 오히려 유럽하고 뭔가를 좀 더 하면 좀 더 맞을 것 같다. 이게 좀 와전된 기사였었고 함준 테이프 사건이나 김수찬 꿀밤 사건은 이건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유작 감독이 잘못한 거야.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네네. 가서 감독님 이거 감독님 사고 치셨대요.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나 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함준 테이프 사건에 대해서는 시즌 끝난 다음에 기자단들에게 이제 사과를 했어요. 물론 그게 보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이제 보도를 자기가 공식 사과를 한 거죠. 한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의외로 굉장히 오픈형이다.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말을 같이 이렇게 터놓고 한 지가 기자 되고 나서 한 9년차, 10년차 때부터니까. 처음에는 보면 좀 깡깡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의외로 오픈형이다. 그리고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농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700승을 달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기사로 다 보시니까 저희가 비하인드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렸던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작 감독 축하드리고요. 네. 자, 800승, 900승. 천승하십시오. 네. 천승 근데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또 여담으로 전체적으로 리그 다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따라잡는 감독들이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젊은 감독들이 더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감독들이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 조성호 감독도 그렇고 전시열 감독도 그렇고 이상민 감독도 젊은 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그 공부를 하시고 유작 감독처럼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발전하시고 항상 고민하시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 많으니까 꼭 보시고 또 다음 저희 KBL 루머 임팩트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